안녕하세요. 예비 사돈에게 축하받은 50대 여자입니다. 저 같은 분들 여기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부끄럼 다 삼키고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26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그때 동네에서 인물 좋다는 소리 좀 듣던 사람이었지요. 말도 잘하고 웃을 때 눈이 곱게 접히는 게 참 선해 보였어요. 저는 그 웃음 하나 보고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선한 웃음이 저한테만 짓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수진이가 3살 되던 애였어요. 남편이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회사 경리라는 여자랑요. 어느 날 옷가지 몇 개 챙겨 나가더니 그 길로 다시는 안 들어왔습니다. 울자려요. 양육비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사람은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집 통장까지 싹 비우고 나갔거든요. 서른에 3살짜리 딸 하나 안고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거라고는 손재주 하나뿐이었어요. 처녀적에 미용실 시다 노릇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 하나 붙잡고 낮에는 남의 가게에서 머리 감기고 빗자루질을 하고 밤에는 수진이 재워놓고 미용 자격증 책을 폈어요. 졸다가 책장에 침 흘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시장 골목 맨 끝에 2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은 유상미 미용실. 그 글씨도 제가 매직으로 직접 썼어요. 간판 맡길 돈이 없어서요. 미용일이라는 게요. 겉보기엔 곱상해 보여도 손은 나만하질 않아요. 파마약, 염색약을 종일 만지니까 손끝이 쩍쩍 갈라져요. 겨울이면 그 갈라진 틈으로 약물이 스며서 따끔따끔 쓰린 걸 반창고 칭칭 감고 또 손님 머리를 만졌지요. 종일 서서 일하니까 저녁이면 다리가 통나무처럼 부어서 벗어둔 신발이 도로 안 들어갔고요. 근데 저는 그 가게가 그렇게 좋았어요. 내 이름 석자 걸고 내 손으로 우리 수진이 바꿔 버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 머리는 거의 다 제 손을 거쳤어요. 앞집 할머니 환갑날 쪽집머리도 제가 올렸고 옆 골목 새댁 시집가던 날 올림머리도 제가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은 돈 안 받고 그냥 해줬어요. 사람이 머리가 단정해야 기가 안 죽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기죽어 봐서요. 그 와중에 우리 수진이는 어쩜 그렇게 반듯하게 컸는지 몰라요. 애비 없이 자랐어도 큰 티 한 번을 안 냈어요.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보냈는데 지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첫 월급 타던 날 빨간 내복을 사와서 제 앞에 척 내밀었지요. 엄마, 이제 손 그만 갈라지게 해. 이제 내가 벌어. 저는 그 내복을 받아들고 가게 뒷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손님 들어올까봐 소리도 못 내고요.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귀영화? 그런 거 안 바랐어요. 남자복은 지지리도 없었지만 우리 딸 하나만큼은 번듯한 집에 곱게 시집 보내는 거, 사위한테 절 한번 받아보는 거, 그게 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진이가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변우찬이라고 했어요. 대기업 다니는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말도 공손하고요. 처음 인사 오던 날 두 손으로 음료수 상자를 들고 와서 현관에 신발도 가지런히 벗는데 저는 속으로 그랬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사람 하나는 참 잘 골랐구나. 그렇게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시내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지요.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아서요. 결국 재작년 사촌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그 남색 정장을 다시 꺼냈어요. 다림질을 하고 또 했어요. 사돈 될 사람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변재식이라고 66이라는데 차림새가 아주 말끔하더라고요. 무슨 회사 임원하다 퇴직했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티가 잘잘 흘렀어요. 저는 괜히 제 갈라진 손끝이 신경 쓰여서 손을 잡고 무릎 아래로 내렸지요.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사돈들 사람 말솜씨가 좋더라고요. 수진이 칭찬, 우찬이 칭찬, 좋은 말이 오갔어요. 이런 저런 얘기 끝에 사돈들 사람이 혼자라는 걸 알았어요. 안 사람을 몇 해 전에 먼저 보냈다고요. 그 말하면서 참 쓸쓸한 표정을 짓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혼자 산 세월이 어떤 건지는 저도 아니까요. 저랑 똑같이 짝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그땐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헤어질 때였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변재식이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악수를 청하는 거였어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악수라는 게 손을 한번 쥐었다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는 한참을 안 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빤히 들여다보는데 그 눈빛이 영 묘했어요. 사돈을 보는 눈이 아니라 뭐랄까 끈적했어요. 사돈, 앞으로 우리 자주 봅시다. 사돈이 이렇게 고우실 줄은 몰랐네. 호호.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을 슬쩍 뺐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수진이 시아버지 될 사람이니까요. 한정식 집을 나오는데 밤바람이 산뜻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서 그 사람이 쥐었던 손을 코트자락에 슬쩍 문질렀어요. 끈적한 게 묻은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고 싶더라고요. 별일 아니겠지. 혼자 되셔서 적적하신 분이라 사람이 반가워서 그런 거겠지. 저는 그렇게 저를 다독이면서 저만치 다가오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은 그 손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돈끼리 처음 보는 자리라 그 양반도 어색해서 그랬겠거니, 혼자 된 사람이 반가워서 그랬겠거니, 자꾸 그렇게 좋게 좋게 넘기다 보니 며칠 지나니까 정말 잊히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실이라는 데가 딴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아침에 셔터 올리면 동네 할머니들이 줄줄이 들어와요. 흰 머리 염색해 달라, 파마 풀렸다, 손주 돌잔치 가는데 머리 좀 만져달라, 가위 소리, 분무기 물소리, 드라이기 바람 소리에 파마약 냄새까지. 그 북적북적한 게 제 하루거든요. 저는 거기 파묻혀서 그 찜찜한 기억을 잊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출입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울렸어요. 고개를 드는데 우리 가게엔 영 안 어울리는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빳빳하게 다린 셔츠에 번쩍이는 구두. 변재식이었어요. 사돈될 사람이요. 저는 가위를 진 채로 잠깐 멍했어요. 이 양반이 여길 왜? 변재식이 허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근처 볼 일이 있어서 지나는 길에 사돈 가게가 궁금해서 들려봤어요. 머리도 좀 깎을 겸. 저는 그 말에 뭐라 못했어요. 명색이 사돈 될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가시라고 할 수가 있나요? 마침 손님도 뜸 한참이라 그냥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그때 마침 단골 김씨 할머니가 구석에서 파마를 마는 중이었어요. 약 바르고 비닐 쓰고 앉아 계셨지요. 그러니까 그날 가게엔 저랑 변재식이랑 김씨 할머니 이렇게 셋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를 깎고 감기려고 세면대로 모셨어요. 이건 제가 손님 누구한테나 하는 거예요. 머리 헹구고 목덜미 받쳐서 어깨 좀 눌러드리고 28년을 한 일이라 눈 감고도 해요. 따뜻한 물 틀고 샴푸 거품 내고 손가락으로 두피를 문지르고요. 변재식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머리를 헹구는데 갑자기 그 사람 손이 쓱 올라오더라고요. 제 손목을 덮어지는 거예요. 세면대 위에서요.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놔져요. 눈은 그대로 감은 채로 제 손을 자기 머리에 꾹 누르면서 나직하게 그러는 거예요. "사돈,
손이 참 야무지네. 좀 더 해줘 봐요. 머리를 헹구던 제 손이 그 한마디에 싸늘한 소름으로 바뀌었어요. 등줄기부터 손끝까지 쫙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붙들린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요? 구석에 김씨 할머니가 파마 말고 앉아 계신데요. 여기서 제가 손 뿌리치고 소리치면 무슨 일 났나 동네방네 다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수진이 시아버지 될 사람이랑요. 저는 이를 악물고 손목을 비틀어서 겨우 뺐어요. 물 잠그고 수건으로 머리를 탁탁 털어드리고 후딱 끝냈어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요. 변재식이 거울을 보면서 흡족한 듯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지갑에서 빳빳한 지폐를 꺼내 계산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김씨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원장님, 서돈 되실 분이 아주 점잖고 신사네. 복 받았어. 저는 그냥 웃었어요. 웃는 것밖에 할 게 없어서요. 김씨 할머니 파마까지 다 말아드리고 손님 다 보내고 나서요.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그 손을 비누로 팍팍 문질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이 다 식도록이요. 손목에 그 사람 손자국이 남은 것도 아닌데 자꾸자꾸 씻었어요. 씻어도 그 끈적한 게 안 닦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끝났습니다. 사나이 뒤에 또 종이 딸랑 울렸어요. 고개 드니 또 그 사람이에요. 지나는 길에 들렸다면서요. 그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요. 무슨 단골이라도 된 것처럼 머리가 자랄 새도 없이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머리를 감겨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길 때마다 그 손이 올라왔어요. 저는 어느새 출입문 종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 됐어요. 그날도 그 사람을 겨우 돌려보내고 손을 팍팍 씻은 뒤였어요. 가계부를 끄려고 스위치로 손을 뻗는데 계산대 위에 엎어둔 핸드폰이 부르르 떨더라고요. 어두운 가게 안에서 화면이 파랗게 켜졌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데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어요. 변제식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요. 저요? 딱 두 글자였어요.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답을 안 하고 핸드폰을 도로 엎어놨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그 사람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어떤 날은 "저요?" 어떤 날은 "오늘 가게에서 입은 그 분홍 블라우스 참 곱더라." 또 어떤 날은 "혼자 사는 거 적적하지 않아요? 나도 혼잔데." 하고요. 저는 밤에 핸드폰을 아예 무음으로 해 놓고 엎어 놨어요. 그래도 아침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한두 개씩 떠 있었어요. 그 빨간 점을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렸어요. 며칠을 그렇게 삼키다가 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딱 한 번 또박또박 답을 보냈어요. "사돈 어른, 이런 연락 불편합니다. 앞으로 그만해 주세요." 보내놓고 손이 다 떨렸어요. 그래도 할 말은 했다 싶어서 그날 밤은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근데 다음 날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는데 이번엔 변제식이 아니었어요. 사위될 변우찬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났어요. 그래도 우리 수진이 신랑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변우찬 표정이 영 굳어 있더라고요. 변우찬이 손님 의자에 털썩 앉더니 다리를 꼬고 저를 뻔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우리 아버지한테 뭐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돈어른이 자꾸 밤늦게 아버지가 장모님 단골 되시려고 일부러 가게 찾아가시는 건데요. 혼자 되셔서 외로우신 분이 사돈한테 정 좀 붙여보겠다고 그러시는 걸.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으세요? 장모님 너무 딱딱하시다. 저는 뭐라 대꾸를 하려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제 손목을 덮어주던 거, 제 손을 끌어다 자기 머리에 누르던 거, 그 미끈한 눈빛, 그걸 다 겪었는데요. 막상 입을 때려니까
제가 무슨 망령된 늙은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점잖은 신사를 앞에 두고 혼자 이상한 상상하는 예민한 여편네 말이에요. 변우찬이 한술 더 떴어요. 수진이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양가 어른들이 화목해야 애들이 편하게 사는 거죠. 장모님이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네? 수진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우리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지 신랑 될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요. 그 애는 결혼 준비로 한껏 들떠서 세상 다 가진 얼굴을 하고 있는 거려. 여기서 제가 입을 잘못 눌렸다간 우리 수진이 그 환한 얼굴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변우찬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텅 빈 가게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장마철에 빨래가 안 마르는 거 아세요? 눅눅한 습기가 옷이고 이불이고 다 파고들어서 보송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요. 그날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저쪽인데 그 눅눅한 게 자꾸 제 쪽으로 스며들어서 어느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사돈한테 오는 카톡에 답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또 답을 보냈다간 또 변우찬이 찾아올 테니까요. 빨간 점이 쌓여도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혼수 가구 보러 가기로 했어. 양가 다 같이. 엄마도 꼭 와야 돼. 알았지? 양가 다 같이. 그 말은 그 사람도 온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잠깐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수진이 그 들뜬 목소리에 대고 그래 가야지 하고 대답했어요. 그 주말 저는 웃는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속으론 가기 싫어 죽겠는데요. 우리 수진이 그 들뜬 목소리를 생각하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빠지면 그 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만 안 보면 된다. 수진이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갔어요. 혼수 가구 매장은 번쩍번쩍했어요. 천장까지 환한 조명에 새 가구에서 나는 그 나무 냄새, 가죽 냄새, 침대며 소파며 장롱이 줄줄이 전시돼 있는데 우리 수진이가 그 사이를 폴짝폴짝 다니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이건 어때 엄마? 저건 어때 엄마?" 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 보는 게 좋았어요. 그 잠깐은 다른 걸 다 잊을 만큼요. 수진이랑 우찬이가 앞서서 침대를 보러 갔어요. 저는 뒤따라가다가 전시된 가죽 소파가 좋아 보여서 잠깐 멈춰섰지요. 손으로 한번 쓸어봤어요. 매끈하고 서늘한 게 참 좋은 가죽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변제식이었어요. 어느새 제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제가 한 발 물러서려는데 그 사람 손이 제 허리에 척 얹혔어요. 사람들 다 보는 환한 매장 한복판에서요. 방금 가죽 소파를 쓸던 제 손엔 아직 서늘한 감촉이 남아있는데 허리에 닿은 그 손바닥은 미지근하고 축축했어요. 그 축축한 게 옷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변재식이 제 귀에 대고 나직하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돈은 기태가 아가씨 같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어요. 그때 마침 매장 직원이 우리 쪽으로 오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요. 아까 사돈 직원이라고 인사까지 나눴던 사람이거든요. 그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걸음을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한번 변제식을 한번 보는데 그 눈빛이 싸늘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사이야?' 하는 그런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받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잘못한 건 저 인간이고 더러운 꼴을 당한 건 전데요. 그 직원 눈엔 제가 이상한 늙은 여자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사위의 이 시아버지랑 매장에서 추접하게 구는 여자요.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만 치서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이리 와봐. 이 침대 진짜 좋아." 우리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 엄마가 방금 무슨 꼴을 당했는지요. 그 애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폭신폭신하다고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저는 변지식 손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수진이한테 걸어갔어요. 가는 길에 잠깐 화장실에 들렀어요.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저는 찬물에 손을 적셔서 뺨을 가만히 눌렀어요. 그리고는 입꼬리를 억지로 한번 올려봤어요. 우리 수진이 앞에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거울 속의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유상미, 조금만 더 참자. 수진이 결혼식까지만. 저는 다시 환하게 웃으면서 매장으로 나갔어요. 수진이 옆에 앉아서 그래, 이 침대 좋다. 색도 곱다.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날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가고 다 보고 헤어질 때였어요. 수진이가 저를 폭 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저는 그의 등을 토닥토닥 해줬어요. 든든하긴요. 지 엄마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수진이랑 우찬이가 팔짱을 끼고 저만치 걸어가는 걸 저는 한참을 서서 봤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혼자 집으로 걸었어요. 걷는 내내 그 사람 손이 닿았던 허리깨가 자꾸 축축한 것 같아서 손바닥으로 옷자락을 꾹꾹 눌렀어요. 그렇게 며칠은 그 사람 그림자도 안 비쳤어요. 저는 또 저를 다독였어요. 가구 매장에서 그렇게 망신을 줬으니 이제 좀 정신 차렸겠지. 결혼식까지만 참으면 되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자꾸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가구 매장에서 그 직원이 저를 보던 그 싸늘한 눈빛이요. 우찬이가 저더러 예민하다고 몰아붙이던 그 말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점잖은 신사한테 추근대는 미친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녹음 켜는 법을 미리 익혀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날은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 가게 문을 밤 10시가 다 돼서 닫았어요. 골목이 어둑했어요. 가로등 하나가 멀찍이 깜빡깜빡하고 가게 옆 센서등만 제 그림자를 따라 켜졌다 꺼졌다 했지요. 저는 셔터를 내리려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새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근데 그때 골목 끝에서 누가 비틀비틀 걸어오더라고요. 술 냄새가 먼저 끼쳤어요. 변제식이었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취해서 넥타이는 풀어 헤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해발쭉 웃는데 그 번들거리는 눈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사돈, 이제 문 닫아요? 나랑 한잔 합시다, 한잔. 저는 셔터 손잡이를 놓고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면서 주머니 속 핸드폰을 더듬어 녹음 버튼을 꾹 눌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돈 어른 취하셨어요. 어서 댁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걸 막아서는 거예요. 셔터 앞을 딱 가로막고요. 그러더니 제 팔을 덥석 잡았어요. 왜 자꾸 빼? 어? 사돈도 다 좋으면서 왜 자꾸 비싼 척을 해? 저는 팔을 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술 취한 목소리로 더 크게 떠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놈도 다 이해 안 됐어. 어차피 둘 다 혼자 사는 처지에 뭐 어때서? 사돈도 좋으면서 왜 빼냐고.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우리 아들놈도 다 이해 안 됐다. 그 말은요. 우찬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 애비가 저한테 이러는 걸 알면서 저더러 예민하다고 너그럽게 넘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좀 도와달라고요. 그제야 윗집 창문에 불이 탁 켜지고 누가 내다보면서 거기 무슨 일이야? 하고 소리쳤어요. 변제식이 그 소리에 움찔하더니 제 팔을 탁 놓고는 뭐라 욕을 하면서 골목 밖으로 비틀비틀 사라졌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셔터를 마저 내리고 가게 안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빨간 숫자가 째깍째깍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멈추고 처음으로 대감아 들어봤어요. 우리 아들놈도 다 이해 안 됐어. 그 술 취한 목소리가 어두운 가게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러다 생각했어요. 우찬이, 그래, 우찬이한테 이걸 들려주자. 설마 지 입으로 정말 그런 말을 했겠어? 술 취한 영감 헛소리겠지. 이걸 들으면 우리 사위될 사람이 그래도 지 애비를 말리겠지.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아침 일찍 우찬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 볼 수 있겠냐고요. 우찬이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걸 들으면 우찬이가 얼마나 놀랄까? 지혜비를 어떻게 말릴까? 그래도 우리 수진이 신랑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만큼은 막아주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우찬이는 커피숍 구석자리에 먼저 와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빼입고 다리를 꼬고요. 저는 마주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녹음을 틀었어요. 우리 아들놈도 다 이해 안 됐어. 둘 다 혼자 사는 처지에 뭐 어때서? 그 술 취한 목소리가 커피숍 테이블 위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우찬이 얼굴을 봤어요. 충격받은 표정을, 미안해하는 표정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찬이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녹음이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제 핸드폰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이거 불법 녹음인 거 아시죠? 동의 없이 사람 목소리 녹음하면 그거 범죄예요. 이거 가지고 어디 신고라도 하시게요? 그럼 장모님이 처벌받으세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목숨 걸고 잡은 유일한 증거가 도리어 제 발목을 잡는 거라니요. 우찬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혼 깨고 싶으세요? 지금 이렇게 난리치시면 결혼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야 술 취해서 농담 좀 하신 거고요. 장모님이 좀 참으시면 우리 수진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봤어요. 처음 음료수 상자 들고 와서 신발 가지런히 벗던 그 공손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지혜비가 장모를 추행하는 걸 다 알면서 그걸 술 취한 농담으로 덮고 제 입을 막으려고 우리 수진이 행복을 칼처럼 들이대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따지고 싶은데 입을 떼면 눈물부터 쏟아질 것 같아서요. 그 사람 앞에서 우는 꼴만은 보이기 싫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도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커피는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우찬이가 일어서는 제 등 뒤에 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잘 생각하세요, 장모님. 다 수진이 우해서예요. 커피숍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길가에 서 있었어요.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현관문 닫고 들어와서 그제야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28년을 손끝 갈라져가며 키운 딸인데요. 그 딸 시집 보내겠다고 제가 이 더러운 꼴을 당하고도 입을 틀어막혀야 하는 거예요. 사돈은 짐승 같은 인간이고 사유될 놈은 그걸 덮는 인간이고 우리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 일에 제 편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말할까 수십 번을 생각했어요. 근데 말하면요. 그 애가 저를 믿어줄까? 믿는다 한들 결혼을 코앞에 두고 시아버지 될 사람이랑 신랑 될 사람이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알면 우리 수진이 그 가슴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평생 곱게만 키운 그의 인생에 제 손으로 칼집을 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입을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열었어요. 불법이려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다간 제가 잡혀간다잖아요. 저는 삭제 버튼을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런데요, 그 버튼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핸드폰을 도로 내려놨어요. 그 파일을 못 지운 게 어쩌면 제 인생을 살린 건지도 몰라요. 밤새 울다가 창문이 부엽게 밝아올 때쯤이었어요. 문득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28년 동안 파마약에 절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우리 수진이 우유값 벌고 등록금 대고 그의 시집갈 미천까지 모았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손이었어요. 그런 손을 그 인간이 더듬고 짓눌렀어요. 그 손으로 키운 딸을 그 인간 속으로 보내려던 거였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신기하게 눈물이 뚝 그치더라고요. 저는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꺼내 한 컵 들이켰어요. 속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울 만큼 울었으니 이제 됐다 싶었어요. 우는 걸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우찬이 말이 맞아요. 제가 입 다물면 결혼은 굴러가겠지요. 근데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우리 수진이를 짐승 같은 시아버지랑 그걸 덮는 남편한테 평생 묶어두는 거잖아요. 내 딸을 저런 속으로 보낼 순 없다. 그 생각 하나가 제 안에서 칼처럼 섰어요. 저는 그날로 수진이를 불렀어요. 그의 환한 얼굴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더는 저 혼자 짊어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의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미용실에서 손목 잡힌 거, 밤마다 온 카톡, 가구 매장에서 허리 손었던 거, 만취해서 가게 앞까지 찾아온 거, 그리고 그 녹음을 수진이한테 틀어줬어요. 우리 아들놈도 다 이해 안 됐어. 수진이는 그 녹음을 듣는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애가 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울더라고요. 녹음이 끝나자 수진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요. 제가 알던 우리 딸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슨 얼음장 같았어요. 엄마, 우찬 씨가 다 알면서 엄마더러 참으라고 했다고? 수진이가 주먹을 어찌나 꽉 쥐었는지 손등에 핏대가 다 섰어요. 그러더니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그냥 안 넘어가.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그날부터 우리 모녀가 달라졌어요. 수진이가 먼저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같이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그 녹음 얘기부터 꺼냈어요. 불법 녹음이라 저까지 처벌받는다던데 이걸 써도 되냐고요. 변호사가 피식 웃더라고요. 어머님? 누가 그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불법 아니에요. 아주 멀쩡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거 결정적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우찬이가 저를 올가매단 그 불법이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는 수진이가 따로 파고들면서 나왔어요. 우리 수진이가 회사 다니면서 발이 좀 넓잖아요. 변제식이 다녔다던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수소문을 했더라고요. 변제식이 점잖게 명예퇴직했다던 그 회사요. 근데 그게 명예퇴직이 아니었어요. 몇 해 전에 회사 후배 여직원을 추행했다가 조용히 하백금 물어주고 밀려난 거였어요. 회사에서 쉬쉬하고 덮어준 거고요. 이 인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잖은 신사 행세도 능숙하게 사람 손목을 잡던 그 뻔뻔함도 다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찬이가 그렇게 능청맞게 술 취한 농담이라며 덮어주던 것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던 거고요. 부자가 이걸 여러 번 같이 덮어온 거예요. 저랑 수진이는 그날부터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밤마다 온 그 끈적한 카톡 한 줄도 안 지우고 그대로 캡처했어요. 많지 녹취 파일은 날짜별로 정리했고요. 그 인간이 미용실 올 때마다 카드로 계산하고 간 거, 그 결제 내역까지 다 뽑았어요. 무슨 단골이라고 머리가 자랄 새도 없이 드나든 그 날짜들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어요. 가게 앞 골목에서 행패 부리던 날 윗집에서 내다본 아주머니한테도 부탁드려서 그날 일을 받아뒀고요. 변호사가 그 자료들을 쭉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쳐 쓰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디부터 칠지만 정하면 돼요.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가 저를 봤고요. 수진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탁 챙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우찬 씨 회사부터 치자.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칠 거면 그 사람들이 제일 아끼는 걸 쳐야 한다고요. 우찬이가 제일 아끼는 게 뭐겠어요. 그 번듯한 회사, 그 잘 나가는 자리죠. 효자 코스프레 하던 그 인간이
실은 지회사에서 승진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대기업이라는 데가 직원 집안에 주문끼는 거 그렇게 질색한데요. 저랑 수진이는 변호사랑 같이 자료를 싹 정리했어요. 밤마다 온 카톡, 만치 녹취,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찬이가 커피숍에서 저를 협박하던 그 통화 녹취요. 지혜비 수행을 술 취한 농담이라며 덮고 저더러 입 닫으라고 올가매던 그 목소리. 그 커피숍에서 우찬이를 만나던 날 사실 저는 그 자리도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많지 않은 사돈 일이 있고부터 저는 그 집안 사람 만날 땐 늘 녹음 버튼부터 누르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찬이가 저를 올가매던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랑 수진이는 그걸 다 모아서 우찬이 회사 윤리감사팀에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접수하고 며칠 지나니까 회사에서 우찬이를 불렀나 봐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 닫고 혼자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우찬이가 미용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다리 꼬고 앉아 저를 가르치려 들던 그 여유는 어디 가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넥타이도 삐뚤어지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장모님, 이거 회사에 넣으셨어요? 미쳤어요? 저 이러다 잘려요. 승진은 다 날아갔다고요. 저는 빗자루질을 하던 손을 천천히 멈췄어요. 그리고는 미리 챙겨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서 그 사람 앞에 탁 내려놨어요. 이건 사본이야. 원본은 이미 자네 회사 윤리감사팀에 들어갔고. 우찬이가 그 봉투를 보더니 더 길길이 뛰었어요. 그 녹음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장모님도 처벌받는다고요. 변호사가 그러더라. 당사자 녹음은 합법이라고. 자네가 날 속인 거야. 나 자네 말 믿고 그거 지울 뻔했다? 우찬이가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더니 두 손을 싹싹 비비더라고요. 장모님, 제발요. 수진이 생각도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결혼. 수진이? 이 녹음 자네 회사에 넣자고 한 게 우리 수진이야. 우찬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인질 삼던 카드가 제 손을 떠난 거예요. 우리 수진이는 이제 그 사람이 휘두를 수 있는 패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자네가 그랬지. 내가 참아야 수진이가 행복하다고. 이제 자네가 좀 참아봐. 자네 회사 사람들이 자네 집안을 어떻게 수군대는지 그거 평생 견디면서. 우찬이가 뭐라도 짓거리려는데 저는 가계부를 탁 껐어요. 문 닫을 시간이야. 나가. 우찬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 애비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목소리였어요. 골목 저편으로 멀어지는 그 고함을 들으면서 저는 어두운 가게 안에 서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제 그 애비 차례구나. 그 애비는요, 우찬이보다 더 알짜를 건드려야 했어요. 변재식이 평생 먹고 산 게 뭔지 아세요? 그 점잖은 신사행세였어요. 이 인간이 동네에선 아주 떵떵거리는 어른이었거든요. 다니는 교회에선 장로고 노인대학에선 회장자리까지 넘본다고요. 어디 가나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사람들이 변 장로님 하고 떠받드는 거 그게 그 인간 밥줄이고 자존심이었어요. 저랑 수진이는 변호사랑 고소장부터 넣었어요. 밤마다 보낸 그 음란한 카톡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미용실에 끈질기게 드나들고 가게 앞까지 찾아온 걸로 스토킹 처벌법. 날짜별로 정리한 증거가 워낙 또박또박하니까 변호사가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세기를 박은 건 그 회사 후배 여직원이었어요. 수진이가 어렵게 그분을 찾아갔거든요. 몇 해 전에 변재식한테 똑같이 당하고 하벌금 받고 입 다물었던 그분이요. 처음엔 다 잊고 싶다고 엮이기 싫다고 하셨대요. 근데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우리 엄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울다가 그러셨대요. 그 인간이 또 제가 가만히 있어서 또 누가 당한 거네요. 도울게요. 그렇게 그분이 진술서를 보태주셨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게 상습이라는 게 증거로 딱 박힌 거예요. 고소가 들어가고 그 회사 일까지 줄줄이 엮어 나오니까요. 소문이라는 게 발이 달렸잖아요. 변재식이 그 점잖은 가면으로 떵떵거리던 그 바닥에 진실이 쫙 퍼졌어요. 교회에선 장로직을 내려놨더라고요.
노인대학 회장은커녕 이젠 사람들이 그 인간 지나가면 슬슬 피한대요. 평생 변장로님 소리 들으면서 산 인간이 하루아침에 동네에 손가락질 받는 늙은이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자가 같이 미용실로 쳐들어왔어요. 변재식은 그새 얼굴이 폭삭 늙었고 우찬이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 났다는데 눈이 벌개져 있었어요. 처음엔 둘이 입 맞춘 듯 빌더라고요. 고소 취해달라고 다 없던 일로 하자고요.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그들이 서로한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변재식이 우찬이 멱살을 잡았어요. 이놈, 네가 여자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냐? 우찬이도 지지 않고 지 애비 손을 쳐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안 쳤으면 됐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어.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지 자식 입으로 지 애비가 상습이라는 걸 토해낸 거예요. 그렇게 점잖은 척하던 부자가 제 가게 한복판에서 서로 멱살 잡고 밑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저랑 수진이는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말릴 것도 없었어요. 저 둘이 서로 물어뜯는 게 제가 무슨 말을 보태는 것보다 더 시원하더라고요. 한참 그러다 제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두 분,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합의 같은 거 안 합니다. 부자가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서로 노려보면서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이 결혼 완전히 끝내자고요. 그리고 받아낼 건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자고요. 변호사 말이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파운 기책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수행한 애비랑 그걸 덮고 협박한 아들이죠. 100% 그쪽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위약금을 죄다 그쪽이 물게 됐어요. 예식장 계약금, 잡아놨던 신혼집 계약 깨면서 날린 돈, 청첩장이며 예단이며 들어간 거 한 푼까지요. 우리 수진이가 그동안 쓴 돈, 그쪽이 단돈 10원도 안 빼고 다 토해냈어요. 거기에 울자료까지요. 제가 당한 건 우리 수진이가 받은 상처, 변호사가 야무지게 청구해서 두둑히 받아냈어요. 그렇다고 고소를 물은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받았으면 적당히 봐주지 그러냐고. 봐주긴 뭘 봐줘요. 그 후배 여직원까지 둘이나 당한 상습범인데요. 변재식은 결국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랑 스토킹으로 법의 처벌을 받았어요. 평생 변 장로님 소리 듣던 그 인간 이름 석자가 이제 전과 기록에 떡하니 남은 거예요. 저는 그 인간만큼은 죽어도 용서 안 했어요. 우찬이요? 회사에서 결국 옷을 벗었대요. 그 잘난 대기업 승진 바라보던 자리 다 날라갔지요. 효자 코스프레로 쌓아올린 게 다 모래성이었던 거예요. 그 부자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저는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우리 수진이는 그 소굴에서 빠져나왔어요. 파혼하고 며칠 뒤였어요.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솔직히 무서웠어. 엄마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 집 며느리로 살 뻔했잖아.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무섭긴. 네가 엄마보다 더 무서웠어, 이거사. 수진이가 그 말에 까르르 웃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듣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가게를 한 달 닫기로 한 거예요. 28년 미용실 하면서 명절에도 문을 안 닫던 저예요. 근데 이번만큼은 우리 수진이랑 둘이 어디 멀리 좀 다녀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녀가 스페인을 갔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그 먼 길을 둘이 걸었어요.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끝없이 펼쳐진 길을 우리 딸이랑 말없이 걷고 싶었거든요. 햇살이 어찌나 좋던지요. 들판에 바람이 불면 밀밭이 통째로 일렁였어요.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제 손을 한번 펴봤어요. 28년 동안 파마약에 절고 갈라진 손이요. 그 인간이 더듬고 짓누르던 그 손이요. 그 손등 위로 따뜻한 햇볕이 사뿐히 내려앉더라고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 봐.
햇볕 드니까 예쁘다."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평생 부끄러워서 무릎 아래로만 숨기던 손인데요. 우리 딸이 예쁘대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진짜 봄이 왔구나.' 하고요. 남자 복 없이 산 세월도 그 더러운 손에 시달린 날들도 다 지나가고요. 이제 우리 모녀한테 우리 둘만의 봄이 온 거예요. 저는 딸 손을 꼭 잡고 그 환한 길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부터는 사연 말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머니, 당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요, 평생 괜찮다는 말 하나로 버텨오신 분일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다. 서운해도 괜찮다. 어디가 좀 아파도 괜찮다. 누가 안부를 물으면 늘 괜찮다고만 하셨지요. 그래서 식구들은 진짜로 어머니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요, 그거 거짓말이었잖아요. 어머니는 사실 항상 괜찮았던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밤만큼은요, 저한테는 그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다 알아요. 그동안 얼마나 사귀고 사셨는지, 누구한테도 못한 그 말이 가슴 밑바닥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요. 여기서는요, 안 괜찮다고 하셔도 돼요. 그런다고 누가 어머니더러 약하다고 안 해요. 세상이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왔는지 저는 알아요. 밥 잘 차리면 좋은 엄마, 시부모 잘 모시면 착한 며느리, 돈 안 쓰면 알뜰한 살림꾼, 평생 그렇게 뭘 해내야만 점수를 받는 사람으로 사셨지요. 근데 어머니, 그거 아세요? 어머니가 귀한 건요, 누가 점수 매겨서 정해준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누구한테 해주든 못해주든,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냥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애써서 증명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 미뤄둔 시간, 어머니 몫으로 좀 찾아 쓰셔도 돼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보고 싶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걸고, 먹고 싶던 거 눈치 안 보고 사 먹고, 졸리면 대낮에도 늘어지게 한숨 자는 거요. 그 사소한 걸요, 평생 남들한테는 다 해주면서 정작 어머니 자신한테는 한 번을 못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거 어머니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어디 가서도 차마 못하고 묻어둔 얘기가 있으시거든 댓글에 한 줄 살면서 적어두고 가세요. 제가 다 읽고 다 마음에 담을게요. 오늘 하루도 어머니 참 애쓰셨어요. 이 밤엔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여기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